짧게 갔다가 네. 오늘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네, 전달해 네. 보려고 그러는데 미래통합당이 이제 그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까 검은 마스크를 쓰고 롯데현대홀에서 뭐 하던데 제가 늘상 드리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끌려올 거면 쿨하게 동의해주고 끌려오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잖아요. 자발적으로 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저는 약간 좀 조롱하는 의미에서 질질질 끌려온다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장애투쟁에 무슨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은 국회 협조 안 하겠다다가 오늘은 국회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오면서 뭔가 정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냥 상임위원장만 다 민주당한테 혼납한 결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두 번에 걸쳐서 미래통합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 결과를 비토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난번에 11대 7 상임위원장 배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나. 네, 그래서 그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1차 합의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일요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에 거의 합의가 되었다라고 제가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타결이 다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 합의문까지 다 작성을 했다고 하고 다만 사인만 안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의총에 또 부결된 거죠? 근데 의총에서 부결된 건데 요 사안을 놓고 언론이 평가를 참 이상하게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한겨레하고 경향사설을 보면 한겨레와 경향사설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태년 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부결시켰다. 예, 요렇게 썼는데 뭐 나머지 언론에서는 그런 중요한 절차상의 사실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진짜 그 언론이 너무나 그 이중잣대로 예.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일이 2008년에도 있었거든요. 네. 2008년에 광우병 파동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국회 등원 오래 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사설들 그 보도들을 찾아봤더니 그때는요. 그때 일하는 국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든지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실천에 한다든지 이게 2008년 보수 언론의 사설이더라고요. 조중동은 항상 그렇잖아요. 네. 이중잣대. 얼마 전에 그 북한 전단 날리는 것도 네. 박근혜 때 못 날리게 하면 당연한 거고 네. 문재인 정부에서 못 날리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하고 네. 이런. 자, 어쨌든 지금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배정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더만요. 그럼요. 보임이 같이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퇴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럼 어디로 옮긴다는 이야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네. 사임계 제출한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법의 정신이 잠시라도 국회의원은 상임위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신이. 그러니까 원이 구성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건 출석부랑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예, 그런데 학교에 출석부가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저 그냥 그만둘래요. 그럼 그 그만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학을 가면 전학 가는 거고 전학할 학교가 결정돼야 학교에서 그렇죠. 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전학 갈래요. 그런데 전학할 학교는 안 정해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 상임위원회 배정이 원래는 국회의장 권한이 맞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해서 그걸 짜서 제출을 하면 그래 사인해주는 이 형식적 권한이었는데 이런 네. 상황에서는 국회의장에 완전 자기 어떤 권한이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죠. 본인들이 포기했으므로. 네, 박병석 의장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가능하면 합의해 오라고 하는 분이세요.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결단할 때 무섭게 결단하세요. 예를 들면 뭐 2008년에 소위 그 금융위기 때 MB가 해달라는 그 국가 지급 보증건이 있었어요. 그때 민주당 다 반대하는데 정책위 의장으로 밀어붙였고요. 또 2008년에 MB 왜 그 BBK 그 건으로 청문회 했잖아요. 그 청문회인가 국정조사인가 그 증인 신청할 때도 그냥 정무위 문 걸어 잠그고 뭐 그냥 그 민주당끼리 해버렸어요. 예. 그 뒤로 탈탈탈 털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그 뭔가 이렇게 협조가 필요할 때는 네. 자신들이 조금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어도 협조를 해줘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구나라고 마음에 어떤 조금이나마 빚이 생기는데
원래 그런 사람들이 국회 내에서 똑같은 모습 보이면 아젠다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젠다가 훌륭하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저는 이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엄청 당신께서는 예. 좋은 수라고 생각하고 이 수를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언론에 보도가 다 됐는데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게 약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민주당이 18석 그 위원장을 다 가지고 가서 2년 동안 잘 못할 것이다. 그러면 대선에 있어서 우리가 기회가 온다는 식의 얘기. 이거는 희망이시죠. 그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 천기는 누설되는 순간 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그 대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못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건데 마음으로는 갑자기 늘 1등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제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고1 때 중학교 때 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밟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지름길은 눈앞에 닥친 국회 현안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제시해 가서 맞아요. 국민들 마음속에 알고 보니 미통당이 대한정당이네?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여당이 잘못되기 바라고 나라 안 되길 바라고 이러면 뭐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그 김종인 씨가 뭐 결국에는 뭐 약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게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그 어처구니가 없는 게 18개 상임위원회를 7개라도 미래통합당이 가져가면 네. 국정에 사실은 렉이 걸리는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테니 네. 결국에 미래통합당이 7개 가져가서 뭔가 국정을 좀 분담한다는 느낌보다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면 훨씬 더 스피디하게 빠르게 갈 거다.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거들여야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방해만 되는 사람들이 치워졌는데 이걸로 민주당한테 더 해가 될 건 없다고 보고 그뿐만 네. 아니라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하나의 국정조사와 하나의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의 국정조사가 위안부 피해자 국정조사예요. 예. 이게 뭔지 뻔히 알겠죠. 정의연을 가지고 더 흔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 등에 관한 법사위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재개함으로써 한명숙 전 총리에게 망신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국정조사 하다 보면 저는 우리 보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정조사를 야당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조사위원이 더 많습니다. 마이크 숫자도 훨씬 많을 텐데.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유능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미래통합당의 과거 주장이 일본과 어떻게 비슷한가. 이런 게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직 정의연을 흔들라는 생각 때문인지 위안부 피해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점 예.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갔고요. 예.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 등 현실 재판에서 정영식 판사라는 독특한 분으로 인하여 유죄가 났잖아요. 이재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 과정은 현실 속에서 미래통합당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최근에 뉴스타파의 보도로 시작되어 KBS까지 보도하고 세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위증 모해 행위잖아요. 그 의혹이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발군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네. 박주민, 김종민, 거기에 뭐 이번에 들어간 우리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그 기라성 같은 의원들이 그게 재판 과정에서 정영식 판사 페이스대로 법사위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일, 자신들의 시각에서 정의연과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보고 그걸로
여당을 흔들겠다는 심리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보이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 두 개. 근데 혹시 안 받지 않을까 하고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덥석 받았어요. 생긴 건 곰, 생각은 실제로는 여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정치인의 이상형이죠. 뭐 예, 그러니까요. 겉으로는 포카페이스, 맞아요. 표정이 똑같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대학교 때 그 어제 내린 비 주인공이었던 이장호 감독의 동생이 있어요. 그렇게 생겼었다니까. 세월이 참. 근데 그분을 모르는데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 가늘게 생긴 배우 모르세요? 어제 내린 비 안 봤구나. 제가 80년생입니다. 그러네. 자, 나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담이고요. 자, 제가 말하면 다 믿는다니까. 나 70 먹었다 그러면 70 먹었다고 믿고 80년생이라 그러면 그래요 하고 믿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착해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내가 북콘 때 이야기 했잖아요. 40대 중반이라고. 알아요, 저. 그렇죠? 그래서 40대 중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락커 같은 그 외모도 알아요. 자,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